안녕하세요. 미리 와 계신 분들이 꽤 많네요. 서른 한 분이나 와 계시네요. 서른 한 분이나 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랑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다랑이 살 더 빼시나요? 점점 슬림해지시는 거 같네요. 아닙니다. 살 뺀 거 아닙니다. 오늘 아직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네, 살 빼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 퍼거스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태태님도 오셨고 다람쥐님 제가 다람쥐 네. 날씨가 너무 너무 덥네요. 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계속 납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는 시원한데 한글 퍼거스님 볼 때마다 잘생겨지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7월 24일. 7월 24일. 프리시즌 경기를 조금씩 이제 국내에도 중계를 해주고 있고 한데 아직 아직 휴식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컨텐츠 할까 하다가 사실 마땅히 다룰 만한 컨텐츠도 사실 지금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적설 컨텐츠는 이제 뭐 중간중간 원투펀치에서 뭐 장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한호준 의원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주 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아스날과 AC 밀란이 아시아 투어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했던 거 그거 좀 얘기하고요. 오늘 그냥 시청자분들하고 수다도 떨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지난 시즌에 이제 유로가 있어가지고 좀 짧았고 이번에는 클럽 월드컵이 있어서 좀 짧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개막이. 또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7월 24일이니까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언제더라? 8월 10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에어컨 없으면 죽겠습니다. 네. 제 차가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내일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진짜 쪄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따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이야기할 때는 AC 밀란하고 아스날 이야기를 조금 해볼 예정이고요. 뭐 많은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봤지만 한국계 퍼거스님, 네, 타팀은 분주하게 이적 소식이 빠른데 맨유는 뭘 안 해서 짜증나네요. 그리고 맨유가 좀 조용해요. 맨유가 조금 많이 조용합니다. 지금 아이고 은배모 선수 들어왔죠. 그리고 쿠니아 들어왔고 대표적으로 그 두 선수 그리고 산초는 유벤투스랑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아 그 중간에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안토니도 지금 스페인에 머무르면서 스페인 무대에 남으려고 하는 것 같고 맨유 얘기 조금 해볼까요? 지금 급한 쪽이 중앙 미드필더와 키퍼인데 그렇죠. 키퍼도 좀 급한데 길 사장과 퍼거슨 감독 시절이 그립네요. 우드워드가 다 팀을 호구 잡아놔서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그래요? 어 홍민호님 맞으신가? 박승수 뉴캐슬 영입 오피셜 영상 떴네요. 야, 박승수 선수 컨텐츠도 하나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도
뉴캐슬의 기성용 선수가 이제 잠깐 있었죠.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이제 두 번째, 그렇죠?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뉴캐슬 선수가 됐고, 어, 그 수원에서 진짜 예전부터 눈에 띄었던 아주 어린 선수죠. 그냥 저는 딱 봤을 때 피지컬이 일단 좀 남달랐고, 그러니까 막 피지컬이 두껍다 이런 게 아니라 팔다리가 엄청 긴데, 어, 쾅쾅 뛰어다니면서 어린 선수가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잘하다가 뉴캐슬로 이제 바로 넘어가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박승수 선수도 이제 장차 또 한국 축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축구의 미래로서 뉴캐슬에서 뭐 다른 구단으로 임대를 갈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잡고 기회를 받는 가운데서는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좀 바라해 보겠습니다. 에디아우 감독이 이제 유망주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쓰거나 막 이런 유형은 좀 아니긴 해서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뭐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 선수니까 한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임팩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어린 선수들의 해외 진출은 뭐 기량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서 박성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에이전시부터 환경들 타지에서 영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나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타지에서 적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국 축구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또 주인공들이 됐던 거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런 걸 봤을 때 박승우 선수도 잘 적응하고 유럽에 팀 내에도 잘 좀 어울리면서 적응하면서 장차 한국 축구에 좀 큰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유는 그러면 맨유가 이제 키퍼 쪽도 필요하고 왼쪽 풀백 루크쇼 오나나 루크쇼도 이적해야 되는데 조용하네요. 하필 대야는 예전 대야로 돌아오는 듯하고 이쯤 되면 테나우도 감독 자질이 의심됩니다. 맥토미니와 대야를 팔았더니 더 잘해지고 한국의 퍼거슨님이 을 위해서라도 맨유 특집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라이브 기회가 있다면 한국의 퍼거슨님을 위해서 맨유 특집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맨유 팬들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오나나 루크쇼도 이제 기량이 많이 내려왔고 오나나는 계속 바꿔야 된다 했는데 제가 아직 그 이번에 리즈랑 했나요? 그쵸? 리즈랑 맨유랑 프리시즌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0대 0으로 비겼던 거. 제가 그 경기를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후기 그 후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봤던 그 팬들의 반응을 좀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있고 그 중에서 쿠냐만 좀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테나 감독은 제가 알기로 지금 레버쿠젠 이끌고 플라멩구였나 아니면 플루미넨시였나 연령별 팀한테 졌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맥토미니하고 대야는 세리에 넘어와서 더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제 경기 봤는데 AC 밀란에는 레앙만 보이네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레앙이 압도적으로 좀 잘했는데 그 레앙을 좀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알레그리 감독이. 예. 레앙이란 선수가 저는 쓰기가 좀 쉽진 않은 선수인 것 같은데 레앙이 압도적으로 좀 잘했던 그러니까 최근 제가 경기를 봤던 것 중에서는 레앙 선수가 가장 경기 장면 중에 많이 비춰졌었고 그리고 그 지금 태태님도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밀란 키퍼 토리아니죠. 토리아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토리아니 키퍼를 이제 이번 프리시즌 말고 지난 프리시즌 그러니까 2024, 2025 시즌을 앞두고 있었던 이제
프리시즌이었고 제가 알기로 아메리카 프리시즌이어서 그 미국에서 펼쳐졌을 때 AC 밀란이 그 토리아니 골키퍼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이제 감독은 폰세카 감독이었고 그 경기를 제가 중계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선수를 좀 눈여겨서 많이 봤었거든요. 물론 이제 토리아니 키퍼는 이제 매냥 키퍼가 있기 때문에 팀에서 주전으로 뛸 수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매냥 키퍼는 이 허벅지 부상이 늘 좀 따라오는 키퍼라서 허벅지 부상 당할 때는 이 토리아니 골키퍼가 꼭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도 나왔었고 일단 길쭉길쭉한 이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발밑도 나쁘지 않고 슈퍼 세이브적인 이 선방 능력 한 골을 이제 건져내고 막아내면서 팀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선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여겨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AC 밀란에는 여러 눈여겨서 봐야 될 유망주들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일단 밀란 푸트로라는 이 세리에 C에서 현재 뛰고 있는 이 밀란 푸트로라는 팀, 이 연령별 팀이거든요. 프리마베라랑 다릅니다. 밀란 푸트로는 이제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고 프리마베라는 유소년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리에 C에서 실질적인 프로 선수로 같이 뛰고 있는 밀란 푸트로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 가장 유명한 선수는 카마르다 선수가 가장 유명한 것 같고 카마르다는 이제 간혹 가다가 리그 경기에서도 이제 나왔었고 세리에 최연소 출전 선수로도 이제 기록을 세운 바가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레체로 제가 알기로 임대를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도 나왔었던 카마르다, 네 레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베랄리도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리베랄리. 그래서 리베랄리도 조금 성장을 한다면 확실히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왼발 자원으로서 또 그 선수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출전했던 바리테사기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수비 왼쪽 윙백, 왼쪽 풀백, 뭐 센터백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자원이고 제롤리라는 선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밀란 푸트로에서 성인 레벨으로 올라오는 선수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이. 그래서 그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은 밀란이 사실 최근에 많이 힘들었고, 피올리 감독의 리그 우승 이후에 지금 어쨌든 뭐 우승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 차세대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 자원들이 좀 올라와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실전에 쓰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들이었지만 이제는 좀 확실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1군으로도 이제 이번 시즌 많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디언님은 이제 알레그리 와서 확실히 팀 컬러 있네요. 벽수비 후 레앙해줘. 예, 뭐 일단은 어제는 3백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밀란은. 저는 이제 이야기의 비중을 사실 아스날을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아스날은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저도 어제 봤을 때 뭐 정말 디테일하게 본다면 선수들의 어떤 뭐 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네, 달라지면서 뭔가 그 좀 전술적인 변화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지만 이제 보이는 것들인 것 같고 전체적인 결 자체는 이제 지난 시즌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 속에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이란 팀은 이제 아리테타 플랜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성 궤도에 올라와 있고 거의 정점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디테일들을 전술적으로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이 전체 팀을 봤을 때 조금 더 좀 확실한 선수들, 자신의 어떤 주문을, 자신의 오더를 확실하게 수행해 줄 수 있는 퀄리티가 좋은 선수들로 지금 약간 바꾸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이번 시즌에 뭐 수비맨디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두에케가 들어가는 것도 뭐 사카의 백업도 그런 식으로 작용이 되고 뭐
막스 나오면도 올라오려고 하는 것도 좀 더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티넬리 쪽을 조금 다른 선수로 바꾸려고 뭐 에제를 쓰려고 한다든지 영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요케레스 카이 에베리츠도 역시 요케레스 쪽으로 좀 더 하면서 퀄리티를 조금 높이면서 성과를 내는 게 이제 이번 시즌이 될 것 같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뭐 크게 보면은 그간 봤었던 축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본인들의 오른쪽을 지향하는 공격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카, 은하넬이 그리고 베나이트로 연결이 됐던 오른쪽 라인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뭐 여전히 웨데고르가 있을 때 좋았던 것처럼 어, 은하넬이가 들어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았고, 은하에게도 이제 8번 역할에 대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10번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웨데고르에 대한 역할을 좀 이렇게 부여를 해준 게 있었고, 반면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질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스날은 사실 선수들의 하나하나가 조금 더 컨디션이 올라오고, 베스트 11이 나왔을 때를 좀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 11이 딱 나왔을 때.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그걸 좀 맞춰 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거의 이제 이번 시즌은 거의 정점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오프닝경 질문인데요. 이탈리아 구단들은 유럽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 돈을 못 쓰나요?라고 이제 황규 포커스님이 질문해 주셨고, 태태님이 이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일단 이탈리아 구단들은 돈을 없는 게 맞아요. 경기장 소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수입적으로도 불리함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도 생각보다 꽤 폐쇄적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오픈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외부 이제 타국가, 특히 미국을 대표하면서 외부 유입들이 지금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에 A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20개 구단 중에 제가 알기로 한 10개 정도 되나? 10개 좀 넘나? 그 정도의 수량의 어떤 구단들이 외부 자금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걸로 이제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항상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탈리아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모든 그 다른 리그들도 마찬가지겠기 때문에 유망주에 대한 육성에서 특히 리그 내에 있는 빅클럽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자금을 벌어오는 이 셀링 클럽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로는 확실히 그 약간의 뭐 다른 리그에서 정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하는 FA적인 부분도 꽤 많이 이제 그 팀의 운영에도 방식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무리한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재건하는 그런 어떤 그 팀 운영도 꽤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수입이 부족한 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FA를 통해서 데려온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패닉 바이는 생각보다 많이 없죠, 세리에는. 예. 그리고 근데 전체적으로 쓴 금액을 보면 5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다음은 세리에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안 쓰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보강은 다 합니다. 예, 뭐 여기도 좀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몇 판 파운드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제 어쨌든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수입 자체는 많이 만들어 놓고, 외부 자금도 요즘에는 미국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보다 더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스페인은 이제 위에 세 팀이 워낙 막강하게 쓰고, 근데 이제 이 격차가 꽤 커요. 그리고 이제 4, 5위부터 밑으로 쭉.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쓸 때 조금씩 씁니다. 네. 그래서 뭐 쓰는 팀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치오도 그렇고, 뭐 볼로냐, 뭐 아탈란타는 뭐 돈을 많이 쓰는 팀도 아니지만, 뭐 라치오도 그래도 쓸 때는 꽤 조금씩 쓰면서 데리고 오고, 임대 후 이적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완전 위에 상위에 있는 빅클럽을 제외한 약간 중간층 한 3위부터 한 8위까지에 있는 팀들도 탄탄하게 구성이 좀 되어 있는 게 이탈리아 팀들의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스페인보다 더 쓰고 뭐 스페인은 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큰 느낌. 아무래도 스페인보다 빅클럽이 더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디원님의 말씀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러리 캡도 있는데 스페인은 이제 영주 형이 그리 욕하는 테베스 회장과 셀러리 캡 때문에라고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조금씩 선수들의 유형이 다르고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팀이나 평소에 잘 이렇게 몰랐던 팀을 중계 준비를 할 때는 뭔가 저도 이제 딥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이 선수가 어떻게 왔나를 좀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은 또 세리에는 본인들의 색깔이 좀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면 FA, 뭐 인텔 같은 경우 FA를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받아서 밑에 있는 클럽들도 FA에 대해서 전문 디렉터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나폴리 지금 말씀해 주신 황호성님은 나폴리가 이번에 돈 많이 쓰고 있는데 인테르도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폴리가 이번에 돈 많이 쓰고 있죠. 나폴리가 이제 라우란티스 회장이 콘테를 그대로 이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라우란티스 회장은 원래 이제 짠돌이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정말 뭐 협상을 반대편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랄까요 스트레스 받는 협상가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루크만 5년 만에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콘테 징징 시즌이네요 이제. 그러고님은 인테리는 미키타리안 차라놀처럼 나에게 좀 찾는데 한때 잘 나갔던 선수들을 많이 수집하는 느낌. 이게 이제 인테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마루타 회장이 오면서 전체적인 팀 개편이 됐죠. 그 수뇌부에 대한 어떤 결이 달라졌죠.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뭐 FA라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전성기 조금 지난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거기서 이제 시모네 인차이 감독이 그 선수들의 조합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로타 회장이 그렇게 선수들을 유입시키는 것도 좋은 능력인데 저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인차이 감독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테리의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키부 감독이 왔는데 저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기대하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앞으로 영영 인차이 감독만한 그러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못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번에 콘테 챔스 잘할 것 같나요? 한 8강 갈 것 같습니다. 네, 8강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못하죠. 못하는데 그냥 뭔가 이번에는 좀 잘할 것 같아요. 나폴리. 네. 리그도 사실 지금 1강이고. 네. 물론 콘테 감독이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이 정말 고질병이 있긴 한데 저는 지금 테네테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게 리그 페이지로 하는 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저번에도 챔스 나름 잘 맞추셨는데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지난 시즌에 리그 페이지에서 잘할 것 같은 팀을 리버풀과 인테르를 뽑았었고 그래서 리버풀이 1등 했고 리버풀을 뽑았었고요. 리버풀이 1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뭔가 제가 이제 리그 페이지 딱 끝나고 나서 그 노가웃 플레이오프죠. 노가웃 플레이오프 때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경기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방송에 얘기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았어요. 예. 그냥 그때 그때는 뭐 리버풀을 만나기도 전이었고 그 리버풀 만나기 전에 제가 어느 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노가 플레이오프 때 이제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덜란드 팀이었던 건가 아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도 그 경기 하기 전이었는데 뭔가 파리 생제르맹이 파리 생제르맹 결승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로우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그때 1차전 이겼는데도 저는 그냥 파리가 이길 것 같았어요. 이건 파리가 이길 것 같다고. 그래서 파리 그냥 결승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다고. 아 맞다, 브레스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 같은 프랑스 팀 맞아요, 맞아요. 예, 브레스트였다, 브레스트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1, 2차도 홈 프랑스에서 했었죠. 무튼 그냥 그 저의 촉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살짝 생각해 보면 콘테 나폴리 8강 이상은 갈 것 같다. 예, 8강 이상 갈 것 같고. 음, 영입을 이제 잘했죠. 노아랭 선수 들어왔고, 그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 합류했고, 지금 프리시즌 한 경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기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아랑도 들어오고 케빈 데브라이너 들어오고, 그다음에 베케마가 들어왔어요. 네, 베케마 들어온 것도 큽니다. 베케마가 이제 볼로냐 센터백이고, 티아고 모타 감독이 있을 때 베케마, 칼라피오리, 그리고 저기 뭐야 루크미까지 3조합이, 그러니까 3백은 아니었지만 세 명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중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제 칼라피오리가 아스날로 갔고, 베케마가 이번 시즌에도 대단히 좋았거든요. 2024, 2025 시즌에 저는 루크미도 아직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케마도 진짜 좋은 센터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케마가 나폴리로 갔다고 얘기를 딱 듣고, 나폴리 생각보다 진짜 세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준급의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네. 테트님은 이제 세리에A는 생각보다 감독들이 조금 아쉽네요. 밀란도 돌고 결국에 돌고 돌아 알레그리고, 또 유벤투스도 좀 아쉽고, 인테르도 이게 지난 시즌은 사실 저는 기대를 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인테르 감독이 인차이 감독이었고, 밀란이 폰세카가 그래도 기대를 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폰세카도 굉장히 기대 많이 받아서 밀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유벤투스 티아고 모타 볼로냐를 유럽 대항전에 올려놨던 감독, 그리고 어, 로마는 데로시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나폴리 콘테 온다고 했었고,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 감독들의 면면과 감독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게 이제 지난 시즌의 세리아 팀들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면면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은 나폴리는 유지가 됐고, 근데 2위 인테르 바뀌었어요. 인테르 키브 감독으로 바뀌었고, 3위 아탈란타 이반 유리치로 바뀌었고, 4위 유벤투스 투도르 감독으로 바뀌었고, 근데 사실 투도르도 바뀌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즌 중도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바뀐 첫 시즌이라고 봐야 됩니다. 투도르 바뀌었죠. 5위 로마 바뀌었죠. 가스페리니. 그다음에 6위가 볼로냐였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라치오였던 것 같은데, 라치오는 어쨌든 라치오도 제가 이거 바뀌었나요? 어쨌든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뭐 지금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위에 제가 언급드린 2위부터 5위인가 2위부터 6위까지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감독이. 예, 예.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 그래서 다음 시즌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라치오 사리가 다시 왔죠. 라치오 사리죠, 라치오 사리. 맞아요, 라치오 사리. 예. 그럼 뭐 지금 콘테 빼고 다 바뀌었죠. 피오렌티나 피올리 왔고, 피오렌티나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복병이에요. 다음 시즌. 세리에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리에 얘기 좀만 더 하고 가시죠. 사실 밀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인데, 아스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었고, 어, 근데 어쨌든 1위 팀 빼고 다 바뀌는 현재 상황. 뭐 1강은 압도적인 전 이제 나폴리라고 보여지는데, 중간에 이제 누가 2위부터 4위까지 차지를 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4위 안에 밀란도 저는 좀 유력하다고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밀란.
생각보다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그리고 피오렌티나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개의 팀. 프리미어리그도 춘추 전국 시대지만 세리에도 춘추 전국 시대네요. 네. 테테님은 이제 스트라이커를 빨리 영입해야 되는데 AC 밀란. 자, 그래서 이제 AC 밀란의 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AC 밀란이 어제 이제 3백을 기반으로 했던 5백이었고 수비 시에는 5-3-2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AC 밀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세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아니면 뭐 세리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작정하고 또 가지고 오면서, 왜냐면 세리 얘기를 또 그 월요일에 하셨더라고요, 라이브에서. 그때 많이 막 질문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땐 얘기 안 하셨나? 그냥 밀란의 전술적인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인텔이 망할 것 같아요. 저도 망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진짜 저는 인텔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인텔 관련 게시물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즌에 인텔을 너무 이제 눈여겨 봐가지고,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텔에 대한 그 리스펙을 한 존경심을 담은 게시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시즌에 인텔을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잘 보이죠? 네. 자, 일단은 밀란은 5백으로 나왔어요. 예, 치아우 그리고 토모리, 파블로비치 3백으로 나왔고, 왼쪽에 이제 바레트 사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살레마커스가 나왔습니다. 중앙 조합은 선발 출전했을 때 롭터치크, 무사 그리고 리치, 사무엘레 리치, 그리고 최전방은 레앙과,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레앙과 플리시 11번 플리시. 자,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일단은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알레그리 감독이 아무리 이탈리아 무대 경험이 많고 하더라도, 그리고 AC 밀란 한번 맡아봤다 하더라도 일단 팀이 합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 경기를 통해서 팀을 숙련시킨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란은 앞서서 아스날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한 출발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전에 보여줬던 뭐 콘세이사 감독의 3백에서 그리고 지금의 알레그리의 3백까지 도달하는 데는 방향이 전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콘세이사 감독은 3백을 쓰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인 3백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알레그리 감독의 형태와는 많이 달랐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알레그리 감독은 일단 기본적인 수비 형태와 수비 조직력을 1차적으로 다듬고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숙련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볼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상황, 그리고 의도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밀란 팬들 입장에서 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은 공격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일단은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고 한 경기로 확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격은 약간 차치하자, 공격을 약간 접어두자. 지금은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에 가면서 언급을 해도 좋겠지만, 완전히 내려앉은 일방적인 수비 형태를 갖출 때, 그러니까 사실 어제야말로 AC 밀란의 알레그리의 AC 밀란의 수비를 실컷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수비 형태를 갖출 때는 5-3-2의 형태를 갖춥니다. 5-3-2의 형태. 그러면서 블록 자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느꼈을 땐 일단은 주전이 아닌 선수들도 꽤 많은데 허리 라인의 주전 조합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레 리치는 주전조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중원 조합은 포파나와
지금 현재 이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야시리 선수가 아무래도 3조합이 될 것 같은데, 야시리가 만약에 뭐 안 나온다든지 뭐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면 모드리치가 이제 여길 들어갈 것으로 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3조합이 될 거고 예상이 될 건데, 일단 어제는 롭터치크하고 무사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사 선수에 대해서 저는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수비를 할 때 이 간격이 5백에서 3백, 그러니까 3백에서 수비샷 5백으로 전환이 되고, 일방적인 뭐 예를 들어서 아스날 선수들이 뭐 이렇게 공격진을 뭐 펼치고 있겠죠. 무사 선수가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와요. 수비 시 이 빈 공간에 대한 리스크 때문인지 뭐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라인이 뒤처지는데, 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센터백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센터백들이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면 무사 선수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사가 지난 시즌에 본인에게 보여줬던 역할의 대부분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수비 시에 5백을 만드는 일환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자원이지만 많은 활동량과 수비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역할을 받아서 계속 수비 센터백의 사이로 가서 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5백의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서 5백을 만드는 그 역할을 계속 소화를 해줬는데, 무사 선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수비 블록이 형성이 안 되고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간격이.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사가 내려가는 이 순간에 여기 사이 공간이 비게 되거든요. 근데 단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무사가 내려가면 이 공간이 빕니다. 근데 이런 공간은 사실 아스날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용이 좋은 공간이고, 제가 이제 이 무사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롭터치크도 의식적으로 라인이 센터백하고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5백 백라인하고 미드필더 라인하고 간격이 붙어버립니다. 네. 그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게 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전에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전반전에 데클란 라이스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던 부분도 롭터치크가 순간적으로 본인의 위치가 아니라 안쪽 센터백 라인하고 확 붙어버리면서 거기서 공간이 나오고 슈팅 찬스를 내줬는데, 이거는 조금 수비 라인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제가 전제를 깔았던 알레그리 감독이 이날 경기의 어떤 플랜이나 무게 중심을 이 수비적인 부분에 좀 봤다면, 첫 번째로는 블럭 자체의 형성이 되지 않고 계속 내려앉 이 센터백하고 미드필더 라인이 붙어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센터백들의 수비감도 불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류가 되니까 오히려 페널티 박스 안에는 숫자가 많으면서 여기서는 우격 다짐으로 막아내지만 아크 정면이 열리면서 슈팅 찬스를 내어주는 게 생각보다 꽤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조 라인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전조 포파나 그리고 야시가 들어왔을 때, 네, 오늘 롭터치크하고 무사를 통해서 뭔가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일단 어제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무엘 리치 선수죠. 리치 선수는 토리노에서도 센터백 앞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너무 안정적인 패스만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센터백 앞에서는 뭐 모험적인 패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밀란의 어떤 스쿼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1차적인 판단을 안전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이 사무엘 리치 선수를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특히나 이탈리아 지금 현재 이제 가투소 감독이 부임했죠. 이전에 스팔레티 체제에서도 3백을 썼었는데, 스팔레티 체제에서 3백의 앞에는 사무엘 리치 혹은 토날리의 조합으로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센터백 앞에서의 사무엘 리치는 믿고 봐도 된다. 이렇게 볼 정도로 볼 백업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서 있을 때 수비 시에 하팔레앙까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살 형태도 같이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역습이 전환되는
어떤 역습을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위치가 낮아지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볼 자체가 여기서 뺏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압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레앙의 개인 기량이 아니고서는 풀어내기 좀 어려웠다. 예. 그래서 이게 볼을 탈취한 이후에 뭔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 공격을 너무 포기한 거 아닌가? 지금 그로고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더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미들라인에 대한 간격, 미들라인이 계속 센터백하고 붙어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경기를 풀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대형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아스날이 공을 어디로 많이 투입을 시켰느냐를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지공 상황에서 아스날 같은 팀들은 이 아스날은 어디로 볼을 많이 주지? 어디로? 어느 선수에게 볼이 많이 전달이 되지? 다시 더 풀어서 얘기하면 어느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볼을 가장 많이 받지를 보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아스날이 어제 볼을 가장 많이 받았던 위치, 그러니까 이게 공격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이제 태태님 말씀하시는 게 오른쪽 공격 비중이 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방향입니다. 방향. 아스날의 오른쪽 방향 여기죠.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볼을 많이 받았을까, 어디서 공격이 많이 시작이 됐을까 하는데 전 딱 여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3미들의 양쪽 사이드입니다. 네, 여기 뭐 예를 들어 사카가 여기 있고 뭐 은하네리가 여기 있고 그리고 베나이트가 여기 있다면 딱 이 지점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을 잡고 돌거든요. 여기서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이렇게 딱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어디냐면 5, 3, 2의 양쪽 이 미드필더의 오른쪽과 왼쪽 간격입니다. 이게 계속 발생이 되니까 나중에 물론 뭐 밀란이 포메이션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왜 포메이션 변경했냐면 레앙을 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전반전에는 계속 여기로 볼이 투입이 됐는데 이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한 명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4개로 묶은 거예요. 근데 이게 4개로 묶었는데 왜 자꾸 밀란은 이 수비가 이 아스날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했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4-1로 붙어버리니까 이 라인이 아까 제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랬죠. 후반전에도 계속 붙어요. 그래서 후반전 공격 상태 보면은 이 박스 안에 밀란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슈팅 맞고 나오고 계속 밀었죠.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그러니까 5-4 9명이 라인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하신 선수 간격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 선수 간격이 왜 유지가 안 되냐는 이따가 같이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5-4-1로 내려앉으니까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좋죠. 후방에서 3명의 센터백으로 빌드업을 하니 최전방에 있는 선수는 거의 뭐 왕따 놀이 수준으로 론도 수준으로 여기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그러면 후반전에 어디에서 뭔가 볼이 순환이 많이 되고 어디서 공격 포인트 계속 잡았어요? 여기 이게 지금 그 사카이 골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라인이 붙으면서 이들의 앞쪽 공간에서 나왔거든요. 예. 딱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밀란이 어제 좀 잘 풀리지 않았던 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라인이 붙어버리니까 여기가 비고 여기서 이제 키비오르 크로스에 이제 그냥 들어갔죠. 이쪽 공간이 아니라 이제 이쪽 공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으니까 그 앞쪽 라인의 앞쪽 공간이 좀 많이 비면서 거기에 대한 간격 조절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예, 대응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땐 대응을 한 건데 레앙을 밑으로 많이 내리면서 수비적으로 5-4-1까지 만들었지만 여기서의 이게 왜 대응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냐? 저는 이제 이 세 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 명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백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5-4-1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공이 일로 가서
공이 백으로 뒤로 돌아 들어가서 눌러요. 그래서 내려가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너무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간격을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야 여기서 그 전반전에도 아스날이 볼을 잃어버린 이후에 밀란이 볼을 탈취한 이후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선수들의 간격이나 위치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 거의 센터백과 미드필더 거의 붙어 있는 위치. 뭐 압박이 세서도 있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간격을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죠. 이걸 나오기 위해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미드필더와 센터백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의 합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5명 쉽게 말해서 뭐 5, 3 뭐 예를 들어서 6명이겠네요. 네. 5, 3, 2를 쓴다고 하면 이 6명의 합을 맞추는 게 전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한 명 정도가 공격적으로 위치가 된다면 이렇게 5명 정도. 센터백 3명에 2명. 그래서 저는 센터백 영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테테님은 이제 선수 강경이 엉망이었네. 완전 아래쪽으로. 알레그리의 비판이 예전 중원 삭제로 유명했는데 선수 간격 조절에 애를 먹는 건가요? 뭐 저는 이 감독이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뭐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감독들이 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들 이제 어떤 본인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 한 경기로 봐서 뭐 이렇게 저렇다 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확실히 중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고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간격 유지가 좀 되지 않는 게 어제는 이제 테트님 말씀처럼 지난 어떤 시간들의 단점이 좀 이제 조금 녹아져 있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고님은 저 경기만 저런 거겠죠.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 내려앉고 간격 유지가 안 되는 게 좀 답답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눈에 보였던 건 중원과 센터백의 간격 유지가 안 됐다. 그러니까 간격 유지가 안 됐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너무 벌어졌을 때 얘기를 하죠. 너무 벌어졌을 때. 야, 이거 미드필더랑 센터백 라인이 완전 벌어졌는데 이 사이 공간에서 볼을 계속 봤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밀란은 좀 반대였어요. 완전 붙어버렸습니다. 이거 붙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붙을 거면 다 붙어서 아예 전체가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올라오는 것 뭐 되든지 아니면 최전방 투톱은 남겨놓고 뽑았을 때 그냥 뻥 차서 이렇게 가든지 뭐 이런 게 뭐 일단 이런 조절이 돼야지. 여기가 좁아졌으면 여기를 좀 넓혀 주든지 뭐 어떤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모든 건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 그래서 중간에 레앙이 역습을 나갔던 전반전 찬스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전반전이 아니었나? 아니 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전에 롭터치크가 헤딩으로 넘겨주고 여기서 롱킥을 때렸던 것 같은데 롭터치크가 중간으로 들어오면서 헤딩으로 탁 넘겨줬던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플리시간을 롭터치크였던 것 같다. 그래서 롭터치크가 넘겨주면서 레앙이 뒤쪽에 뛰어서 1대1을 갔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경기를 푸는 거라든지 모든 건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의 단점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장점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축구 전술의 이제 기반이 돼요. 기본 성격이죠. 모든 게 완벽한 전술은 없거든요. 저도 FM을 하는데 FM에서 사기 전술이 있는 것처럼 축구에는 사기 전술이 있지 않습니다. 예, 모든 건 약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모든 건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점을 감수하고 나서도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감독은 그쪽 방향으로 추구를 해서 팀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무튼 간격 유지가 되지 않은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파이법이 다 나오니까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을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센터백이 좀 걱정이 돼요. 센터백. 강한 압박, 풀백 공
중미 지원이겠죠. 중미지 전방 포워드 박아두면 이기는데 구로구님도 FM을 하시나 보네요. 무튼 이렇게 해서 5-3-2에 대한 밀란의 수비 형태가 좀 불안했던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하면 우프겠지만 AC 밀란의 했던 전술 반대로만 한다면 한일전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황우성님도 하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팀 간의 감독 간의 상성도 더 뚜렷하게 생기는 듯.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전술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다양해지고 있는 것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획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모순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양해지는 것 같지만 획일화가 되고 있는 축구 전술이 흐름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후방 빌드업 시에 3백을 전환시키는 것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3백을 전환시키는 방법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과르디올라가처럼 센터백을 올리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인버티드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비대칭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3가지가 넘는데 사실 그거의 다 근원은 뭐냐면 3명의 센터백을 두는 빌드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이거든요. 그런 어떤 목적은 다 비슷해지고 그러면서 성격은 되게 유사해지지만 방법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최근에는. 예. 그 대응을 잘하는 감독이 훨씬 더 본인의 가치를 더 증명받기 전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대응이 진정한 감독의 진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이제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플랜 A는 준비할 수 있는 과정과 시간이 생각보다 물리적으로 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근데 이제 플랜 A가 저는 완성도가 꽤 높다는 거는 기본 전제하에서. 네, 그래서 기본 전제하에서 플랜 A의 준비를 정말 잘하는 팀이라면 정말 이제 현장에서 감독의 판단과 제가 앞서 계속 얘기하는 우리 팀은 지금 이러한 전술로 이렇게 팀을 운영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약점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지금이 훨씬 좋기 때문에 난 이걸 승부를 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난 그렇게 가는 거야라는 게 이제 팀의 방향입니다. 팀의 방향. 그걸 이제 감독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플랜 A로 가. 이번 괜찮아. 지금 우리가 약간 0대 0으로 가고 있지만 흐름 밀리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이거라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윙포워드를 좀 다른 선수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이거 감독의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근데 아니야. 지금 내가 준비했던 게 완전히 틀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준비했던 차선책이 있지. 그럼 그거를 꺼내보자. 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감독의 판단.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감독들이 다 해줘야 되는 것들. 예.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감독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민하게 반응해주고 물론 실내 축구도 방법이죠. 믿는다. 넌 믿으면 내가 우리 팀 믿는다. 이거 좀 힘들어도 나 한 방 해줄 거라 믿는다. 그래서 1대0으로 이긴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축구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정답이다. 혹은 덕장이 정답이다.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축구가 정답이다. 다 없습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전술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의 장점을 단점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밀고 나가면서 축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레그리 걱정되는 밀란. 태태님 저는 알레그리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상하리만큼 수비적인 거 생각보다 완성이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조합을 좀 찾을 것 같고 모드리치가 들어오면서 방법도 찾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4위 안에 랭크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황호성님은 그러구님은 그래서 요즘에 축구가 재미없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술이다 고만고만해서. 예,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이에서 고만고만하지 않는 놈들이 이깁니다 이제. 예. 황호선님은 가스페르니의 아탈란타가 강하고 매력적이었는데 심작의 인텔 앞에서 거의 다 졌던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 상성이죠. 완전 상성. 근데 저는 가스페리니의 아탈란타가 매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약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비주류 전술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현대 축구랑 조금 다르게. 예. 그래서 아예 예전에 정말 뭐 4-4-2를 주로 썼었던 옛날 수비 형태 혹은 3-4-3을 썼었던 정말 뭐 옛날을 해봤자 뭐 1990년대처럼 맨투맨으로 그냥 붙어가지고 아작을 내겠다. 예. 한번 이제 그냥 수비 뭐 블록 없어. 전술적 형태 빈 공간 없어. 그냥 이런 뭐 유튜브니까 다이다이 붙여서 그냥 맨투맨 한 명씩 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아작을 내겠다라는 축구로 가서 결국에는 가장 트렌드했던 레버쿠젠을 이겼잖아요. 3대 0으로. 예. 물론 그 속에서 당연히 전술적인 거 분석하면 나오죠. 나오는데 기본적인 결 자체가 비주류적인 결을 사용하면서 그걸 이겼다는 것도 저는 야 이것도 참 웃기다. 그러니까 결국에 돌고 도는 것도 없잖아. 있죠. 예. 다시 예전의 어떤 흐름도 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일단은 네 밀란 축구 재밌겠다. 한국이 퍼거스님은 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일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작년에 질질 울며 포획보다 낫다고 판단한 한 사람이었고 네 내용은 우리가 잘 싸웠다고 답 없는 U자 빌드업의 끝판왕이었네요. 네. 저는 저도 뭐 항상 이제 방송이 아닌 곳에서는 저도 제 사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방송인 곳에서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아니지만 결과로 이제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명호 감독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홍명호 감독은 지금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축구를 하겠다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터뷰가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축구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축구가 난 이렇게 축구를 하겠다. 나 플랜 A는 이렇게 갈 거고 플랜 B는 3백 쓰면서 갈 거야. 그러면서 한국이 결과를 낼 거야. 난 이렇게 밀고 나갈 거야. U자 빌드업 해도 난 U자 빌드업도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냥 보면 돼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죠. 결과로라도 그냥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냉철한 비판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한일전 졌죠. 결과 안 좋으니까. 그럼 비판 받아야죠. 네,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축구라는 건 감독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감독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우리 팀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는 건지, 승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술이 이제 목소리가 좀 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10년 전 축구를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징징대면서도 갈 때까지 콘테가 낫다고 봐. 100번 낫죠. 네, 100번 낫죠. 저는 졌지만 좋은 축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졌지만 좋은 축구는 없다. 그러니까 네, 그거죠. 시도한 방법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자기가 자꾸 이런 걸 비교하게 되는데 아릴랄과 광주를 비교해 본다면 아릴랄과 광주의 경기 이종효 감독은 아릴랄이라는 팀을 상대로 내려앉지 않는다라는 본인들이 그대로 했던 것을 시도한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 하나는 근데 전체적인 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종효 감독님은 결과적으로는 비판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팀은 어쨌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종효 감독이 선택했던 방법에 대한 어떤 비판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그 방법을 시도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감독의 용기라든지 그 팀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기는 게 더 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어떻게든 이기는 게.
그래서 저는 좋은 축구라고 지는 건 좀 그런 축구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겨야 남는 거고요. 좋은 축구를 했다고 해서 남는다? 좋은 축구를 했는데 졌는데 남는다? 뭐가 남는다는 거죠? 기록이 남나요? 선수들의 경험 과정이 남나요? 그럼 이기는 축구는 안 남나요? 이기는 축구가 심리학적으로 더 머릿속에 많이 남죠. 예, 엔도핀이 더 많이 남는데 쉽게 말해서 이겨냈던 과정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한 경험이 있죠. 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직장인인데 나는 축구 해설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축구 해설 오디션이 열렸어. 그래서 내가 도전해 봤어. 근데 실패했어. 떨어졌어. 좋은 과정이지만 시도했지만 좋았어. 실패했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정을 좀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기억으로 하나 남는 걸 뿐이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됐다면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든 성과가 이루어졌다면 전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예시가 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성과는 더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켜주고 선수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다. 예, 그거를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홀스님은 이제 내년에 월드컵 홀스님 지금 처음 댓글 다신 것 같은데 오늘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주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 루니 같은 포지션 변화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근데 루니 선수는 약간 처진 공격수에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한데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어떻게 뛸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루그님은 이제 살짝 벤투의 마지막 브라질전 느낌과 비슷하네요. 우리 축구 하겠다는 다짐을 좋아하는데 브라질에게 너무 허망하게 졌던. 무리뉴 카펠로처럼 재미없어도 이기는 게 장땡. 예. 뭐 장땡. 저는 사실 장땡파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축구할 때도 재밌게 축구하고 막 티키타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패스 많이 돌리고 지는 것보다 저는 나 볼 별로 안 만져도 되니까 이기는 게 좋아요. 저는 이기는 게 좋습니다. 예, 훨씬 더. 황우성님은 저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전 징징대전정 콘테 감독 높게 봐요. 예, 저도 콘테 감독 굉장히 높게 봅니다. 콘테 감독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드릴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좀 거시적으로 보면요. 큰 과정이 있기 위해선 작은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팀이 운영이 되고요. 하나의 팀이 운영이 됐을 때 하나의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클럽 팀이 우리 10년 안에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할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갈 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감독이 지나쳐 갈 수 있겠죠. 뭐 A라는 감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B라는 감독이 들어오고 C라는 감독이 오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될 수 있겠죠. 전적인 구단적인 플랜 속에서는. 근데 과정은 좋지만 결과를 남기지 못하는 A 감독이 지속이 된다면 A 감독 그러면 전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 절대 안 되죠. A 감독은 이 전체 과정 속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컵대회 우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선수단이 전체적인 동기부여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B 감독은 조금 더 결과를 내어가면서 좀 더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지 과정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C 감독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쫙 플랜이 씌워지는 게 꽤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대한 어떤 이 결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소기의 성과는 전체 과정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봐도 저는 무조건 이기는 승리하는 축구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됐는데 이제 한국의 퍼거슨님이 이제 맞아요. 예, 그게 뭐 퍼거슨 감독 때 맨유였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황우서님도 이탈리아노 감독이 그간 과정에 비해서 결과를 못 내는데 지난 시즌 볼로냐 코파 우승으로 뭔가 혀를 뚫은 느낌이라 다음 시즌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혀를 뚫다, 뭔가 한 번 뚫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홀스님은 이제 맨유는 위기 때 원더키드가 한 명씩
나타났는데 요즘엔 뭐 없네요. 맨유 중에 에마스? 네. 에마스 선수도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왼쪽 풀백인데 어쨌든 뭐 공격수 중에 저도 딱히 기억나는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8시가 좀 넘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뭐 세리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AC 밀란과 아스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네, 좀 초안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주시는 게 저도 너무 감사해서 늘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술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전술 이야기 가지고 오면서 다음 주에 정원의 피치 FM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선님 그리고 태태님 그로고님 뭐 한국의 퍼거스님 댓글 많이 남겨주셨고 그 전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태태님, 레디원님, 네 레디원님도 이제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그리고 다람쥐님도 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